안녕하십니까. 윤동열 시대의 구함 윤동열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단순합니다. 집은 자산입니까? 권리입니까? 전국 자가 점유율은 60% 안팎이지만 수도권은 임차 비중이 44%를 넘고 서울은 자가 44%, 전세 25%, 월세는 28% 수준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반전세 전환, 전세 사기 이후의 불신, 월세 부담의 고착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전환을 말하며 집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기본 주거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책 수단의 조합입니다. 오늘의 시대 한마디로 문을 열겠습니다.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의 철학과 정책 조합이 문제다. 오늘 학교 토론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유선중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현 숭실대 배어대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거 위기 문제는요, 사실은 요즘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한테 맞닿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의 주거 현실을 가격 위기, 임대차 구조의 위기, 세대 계층의 불평등 위기, 다른 부분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보십니까? 주택이 투기적으로 너무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근본 원인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월세 위기, 또 전세 여러 가지 문제, 전세 사기 문제는 거기서 파생된 문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소득, 근로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번 소득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의 어떤 평균 주택 아파트 가격 보니까 이제 12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역마다도 다르고 격차도 심하지만 12억 정도. 한강벨트는 훨씬 높지만 그렇죠. 평균 가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 7천만 원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7년 걸리는 거예요. 17년에도 못 쓸 것 같은데요. 아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크게 일으켜야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런데 왜 주택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비싸냐? 왜냐하면 이제 서울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뉴욕이나 동경이나 런던하고 비교해보면 거기는 한 1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7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원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는 거죠. 투기를 유발하는 세제 구조가 있고, 또 투기를 계속 부추기는 대출 구조가 있었고, 분양 방식도 또 투기를 또 부추기는 방식이 있었다. 이 세 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서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른 게 근본 원인이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 거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97년도부터 직장에 살았는데 30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었어요, 집값이.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저는 빚을 지고 있거든요. 다 못 갚으셨죠. 그렇죠. 마음 아픈 것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계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단절돼 있거나 아주 약화돼 있다.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제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연끌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도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투기와 직결돼서 그게 원인으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조금 이제 관점은 다르긴 한데요. 투기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수요 또는 수요라고 하는 거는 선호하는 지역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들에 이런 자본들이 몰리게 되어 있고, 그런 자본들이 몰리는 지역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한정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출이라든지 또 세제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작동 기제에 맞물리는 과정에서 왜곡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작동이 돼야 하는데, 이 정책이 시장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왜곡을 낳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또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마음을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거사다리를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복원을 하고 끊겨진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주고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 과제가 되지 않을까. 설명을 이렇게 쭉 생각합니다.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청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에 대한 그렇죠. 복귀 얘기였고 예. 청년층이시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상당히 우리 때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네, 저는 이제 맞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게 조금 전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 주변 같은 경우도 월세값이 너무 올랐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지금 이 주거 위기. 월세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보통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 네. 보통 이제 집 앞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자 원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주변 학생들 중에 인천에서부터 거주를 한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울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대 입구역 앞에 안 살고 인천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뭐가? 비용이. 그때 대학생 청년 때부터 주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사실 주거 사다리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처음 시작조차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사실 한국 고유의 그런 제도가 이제 월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과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을 하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보면 끊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래는 대학생 때부터 전세로 이제 뭐 좀 목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대학생 때부터 어렵다 보니 이제 임차 같은 것들이 고착화되게 되고 또 점점 이제 목돈이 안 모아지니까 전세로 가기 힘들어지는 구조로 이어지게 되고 또 40대에 대해서는 주거를 사야 하는데 20대부터 주거 사거리가 끊기다 보니 세대 간의 그런 자산 불평등에 대한 구조가 시작부터 20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가 30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요. 30대가 40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20대 대학생 때 청년 주거에 대한 그런 관점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과는 저희도 지금 집에 안 나가고 있는 이제 청년이 하나 있는데 네, 독립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당연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부모님이 잘해줘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집밥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 집만 나가는 게 돈이거든요. 아는데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예. 대전환을 말하면서 집을 기본 주거, 공공재정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규정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네네. 남 소장님 보시기에 사실 지금까지 나온 정책 보면은요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전환이 되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두 가지 정책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대통령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해야 된다. 결국엔 나라가 지속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청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연애, 결혼, 출산을 그렇죠. 이제 미루잖아요. 지연되죠. 네. 포기하거나 네. 이게 이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국가 소멸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주된 원인이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불로소득을 계속 추구하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개인이 무슨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잘못됐다. 이제 대통령이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선언 수준에 있고요. 본인도 집을 파셨는데 대통령. 아직 처분이 안 됐다고 얘기를. 아 그래요? 예. 네. 그 선언에 걸맞는 정책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보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1월 23일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X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남겼었죠. 그렇죠. 대통령이 강한 그 입장을 보이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향세죠. 예. 상승률이 지금 떨어져 있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그렇죠. 했고 예. 아직은 그 정책 내용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남 소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예. 때부터 보유세 강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네네네. 그리고 뭐 영구 임대 확대, 뭐 공공임대. 공공임대, 예. 그리고 토지 관련해서 주거급여에 대한 현실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예. 이런 얘기들 중에서 사실은 어떤 정책이 좀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정책은 네. 이제 보유세 강화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강도로 할 거냐. 예.
이게 중요한데 청와대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같아요. 보유세는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네. 핵폭탄이다. 이제 다른 거 했는데 안 되면 이걸 쓰겠다라고 했다가 또 뭐 며칠 지나서는 이 세제도 준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시기가? 예. 그것도 방식도 뭐 고가주택에 과세 구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강화할 건지 아니면 아래부터 전체적으로 올릴 건지. 세제가 투기를 유발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이라 하더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보유세도 깎아주고 종부세가 깎아주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제 깎아주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유발하는 세제 구조예요. 세제를 어떻게 손볼 거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의 좋은 위치에 저렴하게 공급해라. 청년과 신혼부부에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현실화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인데, 저는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게 이제 토지임대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네. 뭐 용산에 주택을 10,000호 공급하느냐, 뭐 8,000호 공급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사실은 용산에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최소 15억 원 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 아니에요. 주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좋은 방식이 그러면은 싸게 공급하면 다느냐? 싸게 공급하면 또 로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피하면서 그 가격을 싸게 공급한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제도를 잘 설계하는 가능한 게 제가 보기에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열심히 공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제와 공급 방식과 공공임대주택을 좀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이렇게 꾸준히 몇 년을 노력하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불로소득공화국에서 탈출이 가능하다. 유기진님, 이게 시장 관점에서 또 말씀을 저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좋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굳이 투기할 이유가 없다고 대통령이 또 말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 훌륭하죠.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나라의 재정이 튼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의 전체 모습을 보면은요, 민간이 한 80%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에서 20% 정도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20% 정도가 공급되는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LH나 SH나 GH나 뭐 IH나 뭐 지방의 공기업들 많은 데에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데요. 사실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해야 임대주택이 가능한데 그렇게 공급하는 분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입지에 이게 공급이 되면 아주 훌륭한 거고요. 그런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잠시 머무르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정말 자가 소유의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입지가 중요하고 지역에 대한 상황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품질이나 물량도 상당해야 되고요. 공급 속도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속도도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게 필요한 걸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거든요. 빨라야 3년에서 5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하는 말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시장 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민간이 잘 공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정부가 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임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민간주택이 또 확대되다 보면 또 거기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직접적인 레버리지로 쓴다면 어떤 거죠?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게가 정말로 저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요. 그리고 금융규제를 통해서 대출이나 DSR 규제를 통해서 과도한 부채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도하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네.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가소유 사이에 그러니까 중간사다리로 방금 말씀드린 예.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같은 이런 주택들이 의미가 있어요. 토지임대보다 비슷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워킹을 한다면 젊은 층들이 내 집만 하는 중간 단계에서 좋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좋은 입지의 토지와 부동산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틀로 재정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이게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부분들 가운데서는 시장 기제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유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청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네. 임대주택이 있으면 굳이 투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좋은 임대주택이 많으면 굳이 무리해서 안 산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그 좋은이라는 네. 양질의 그 주거라는 것이 현실에 기준이 정말 뭐예요? 그러니까 충족될 수 있느냐 거기에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청년이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이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40.6%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방증하는 이야기가 청년이 공공임대 입주보다 어떻게 보면 민간 시장에서 전세 자금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라는 그럴 수 뜻은 있죠. 네, 그 뜻은 공공임대가 현재 형태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어질 수가 있냐라는 그 답변을 사실 앞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입지, 네. 두 번째 품질입니다. 그럼 비싸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이 사실 낙인 효과가 있다 보니 공공임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소득층이야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애 처음에 이제 최초 주택을 구매할 때도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그렇게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확률이 한 80% 정도 이상 된다라고 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걸 봤었을 때만 해도 청년들은 품질, 그 품질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공공임대를 청년들이 외면하는 것은 임대여서가 아니라 사실 매력적이지 않은 알아서요. 임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닭장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라든지 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거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품질은 꼭 가져가야 된다. 최근에 울산의 공공임대주택 통합 상품 브랜드 중에 청년형 유홈이라고 개소를 네,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유홈이 뭐냐면 내 방은 있되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유주택 같은 거는 맞습니다. 공유 주방, 네. 뭐 공유 서비스, 커뮤니티 네.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놀고 있는 그런 공실들도 많고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는 좀 비어 있는 네.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용도 전환을 시켜서 좀 재정을 조금 더 압축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조금 뭐 새 아파트 지으려면 3년에서 거의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용도 변경을 하다 보면 1, 2년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수도권에서 유도리 있게 좀 사례를 좀 네.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결국 충분한 공급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민간 참여 확대를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공급 신호만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냐의 논쟁을 계속 그렇죠. 주고받았습니다. 실제 무엇이 사실상 이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서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아까 뭐 네. 공고임대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주거 체제라고 그럴까요? 네. 레짐이라 그럴까요? 전체 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관건인데 공고임대의 문제는 공고임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주거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네. 자기의 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자꾸 가니까 그거는 사실 주거복지가 늘어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거복지 수요가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주거복지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방식이잖아요. 투기 수요, 제가 뭐 투기라 그래가지고 수요를
그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이제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이라고 하는 말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초과이익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이 그렇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 다른 데 투자했을 때하고 그 이익률이 비슷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약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나의 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기용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더 수월해지고, 예, 그리고 타겟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편하고, 저는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죠, 당연히. 그렇죠. 재정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주거권은 다 전 국민이 최소한으로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그리고 이제 투기가 안 일어나게 시장을 구조를 만들고 주거복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저는 청년들도 자기의 주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세대출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전세대출을 원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것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렸고 또 대출을 해주니까 또 이제 이게 불안해지니까 보증까지 해줬고 그러면서 대출이 더 늘어났고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그러면 전세대출을 그렇게 늘렸냐라고 하니까 청년들에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원하더라. 근데 그거는 직자적 대응이죠. 맞아요. 직자적 대응이거든요. 그게 집값을 끌어올려가지고 오히려 더 주거복지 수요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저는 전세대출은 규모도 좀 줄이고 월세로 가는 것이, 그러나 월세를 좀 저렴한,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민간 그쵸. 그 임대차 시장의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이제 경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아니라 레짐을 바꿔야 된다 이제. 또 이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전세주택에 대한 것들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세. 그때 레즈메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정책을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믹스를 잘 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잘 믹스를 할 수 있는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청년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부 합산 뭐 5천만 원이면 대출이 안 되고 아니면 뭐 서울시에 있는 전세금 얼마입니까? 거의 6억, 7억 평균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실 전세 대출 최대액은 2억.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이게 정책 믹스를 어떻게 잘 조합해야 하는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품질의 그런 양질의 공공임대가 좀 충분해진다면 어떻게 보면 민간 시장에서도 민간 임대인이 함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입자한테 그러면은 공공임대로 가겠다라는 오히려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로 사실 가격을 누르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 그게 경쟁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액공제도 있고 뭐 전세에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다양한 뭐 보조적인 수단이 물론 있지만 사실 순간적인 그런 부담을 줄일 수는 없고, 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품질의 품질 좋은 그런 공급이 많이 확대가 돼서 입지와 품질을 다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울시 임대주택 뭐 가격 결정하는 부분들 위원회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지금 고품질의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들이 임대주택 나오는 부분들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거나,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거나 이런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냐, 뭐 규제를 완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출 규제를 하거나 또는 다양한 세제를 통해서 수요를 크게 억제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급 확대 사인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책이 많이 공급될 거야 라고 하는 안정 심리를 이제 심어주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불안 심리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나올 때까지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남선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인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네. 현실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부분 갖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뭐 하는 임대주택들의 좋은 입지에 있는 부분들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는 그렇죠. 것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되는 부분들의 청년층도 그렇고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선호되는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관점 중에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투자에 대한 수단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려서부터 보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익혀졌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체득해왔던 부분들이 쌓여있는, DNA에 네. 쌓여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젊은이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 그 말씀드린 대출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가에 대한 대출이나 또 전세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전세 같은 경우는 주거사들 역할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부분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강남권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주거사다리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장의 논리와는 무관된 정부의 규제 논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됐거든요. 말씀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수님이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고 남수사님 견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출해서 내가 집 사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중요한 수준을 갖고 있고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RIR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RIR 같은 경우가 실제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됐다는 해석이 또 있어요. 근데 실제 설문 같은 경우를 조사해보면 월세 가구의 다수가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RIR 갖고 네. 보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18.4% 나오고요. 네. 전국은 15% 나오니까 이제 슈바베 지수라고 해서 소득에 대한 주거비로 쓰는 비용에 대한 비율을 보통 20% 이하면은 안정돼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근데 20%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비율을 보면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통계치 갖고 있는 뭐 한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혼재돼서 결국 통계 오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다만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85% 정도가 렌트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증보월세를 구하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이 임대료를 지불이 되는데 뭐 셀러리를 처음 받아서 뭐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이렇게 받은 월급의 거의 뭐 상당 부분의 비율이 이제 렌트로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쳐다봐봤자 아무 의미 없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자산이야라는 이미지가 되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와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선택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집값이 계속 안 오르게 아니, 하는 게 집값이 굉장히 오르는 중요합니다. 부분은요, 이거 예.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교수님 그거는 투기적 수요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 금융을 과다하게 공급을 했던 지난 정부에서 보면 막 과다하게 막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금융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예. 가격이 예. 높아진 건데요. 오케이. 그것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요들 예. 그런 것을 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수습적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네네.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토론 방향이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예. 이걸 아니요. 잡겠습니다 지금. 네네. 우리가 할 얘기들이 오케이, 많아서 근데 그 RIR 네. 제가 좀 네. 말씀을 네. 차라리 말씀 드릴게요. 듣고 네. RIR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통계상으로 RIR이 낮아도 그 이면의 삶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닌 것 같은데 RIR 그거 맞아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면의 삶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소득으로 청년들은 사실 그런 이자 같은 것들을 감당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더 낮은 월세에 더 안 좋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야기는 소비자가 눈을 낮춰서 거기에 적응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RIR이 낮아도 결국은 이면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하향 필터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 소득 불안정 분모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고용률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RIR은 월 임대료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RIR만 본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이면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통계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계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체온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이 나고 있는데 그냥 급하게 그냥 열부터 내리려고 찬물로 뛰어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통계 역설에 대한 부분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RIR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청년들이 포기하게 된 그런 주거의 질까지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가 좋네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정부가 할 수 있는 처방 중에서 공공임대 확대 네네. 나왔고 그리고 주거급여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 기자재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대출에 대한 부분 규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집값을 올리지 않기 위한 그 수단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RIR은 이제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73만 명이 쉬었음 청년이고 네. 247만 명이 그림자 맞아요. 실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월세가 올라가면 전인들의 그 실제 수입에서 40% 이상까지도 낼 수밖에 네, 없는 제가 상황이 찾아보니까 뭐 RIR 20%가 안 된다고 이제 통계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70만 원, 80만 원 월세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예. 그 처음에 이제 네. 그 월급을 받으면 맞습니다. 30%가 넘잖아요. 주거비가 거기다가 또 관리비도 내야 돼요. 그렇죠. 40만 원 밑으로 좀 떨어뜨려야 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품질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아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유토피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네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네. 팽팽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아, 예.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 공공임대 확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예. 자가 보유 자산 형성은 또 중상층이 또 이 부분에 대한 경로가 설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청년들한테는 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공공임대 비중은 늘리지만 실제 청년이나 신혼의 자가진입 경로를 남겨두는 설계를 하려면은 콤비네이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짜냐 콤비네이션을. 중요하죠. 네. 자가주택, 뭐 자기 집에서 살고 싶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물론 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주택 가격이 뭐 급등하거나 그거를 네. 통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려고 네. 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단 말이죠. 서서히 저는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새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중간 자가주택이라고 제가 이제 중간 자가주택. 예. 본인이 만드신 뭐 이름을 뭐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저는 그죠, 대표적인 네. 예가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임대부 주택. 예, 네. 이제 얼마 전에 SH가 이제 공급을 했는데 SH가 제가 찾아보니까 마곡지구에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25평 또 32평 예. 25평은 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3억 가까이 되고요. 32평은 4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오, 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하죠. 그러니까 네.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은 대부분 15억 이상, 20억 그렇죠.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물론 토지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와 근처에 있는
20억 가까이 되는 주택을 매입하는 거하고 대출을 일으켰을 때 하는 네. 거하고 이게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2평의 주택 가격은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인근에. 아마 전세는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보증부 월세를 한다라고 하면 4억을 보증부 월세를 한다라고 네. 하면 그럼 6억에 대해서 이제 월세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월세가 뭐 2,400만 원이잖아요. 예. 1년에 2,400만 원, 매월 2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거죠. 그것보다 지금 이제 SH가 공급한 거는 4억 1,0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매월 토지 임대료가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와 중간 자가주택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간 자가주택이 훨씬 주거 안정성도 뛰어나고 전세는 4년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위주로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주택 예. 그러니까 자가 보유의 장벽을 아주 낮춘 주택 예.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로또가 되지 않는 주택을 공급을 하되 저렴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네, 하자. 네. 공공임대주택을 또 꾸준히 공급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세팅을 레짐을 만들자. 경쟁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7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직 뭐 보유세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예. 보유세 강화분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논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보유세 개편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세율을 먼저 정해야 될까요?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해야 될까요? 부담 전가 방지 장치를 먼저 고민해야 될까요? 보유세가 결정되는 구조는요. 예. 우선 공시가격 도부에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재경부에서 갖고 있는 세율이라는 세 가지가 믹싱이 돼서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현실화를 높여나가거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거나 세율을 높이면은 시장은 이제 악소리가 나는 보유자들은 악소리가 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보유세를 높이자라고 하는 그 논리의 저변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네, 뭘까요?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담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담세율은 우선은 취득 단계에 있는 세금이 있고요. 지금 있죠. 예. 보유 단계에 있는 세금이 있고 양도 단계에 있는 각각 세금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예. 경우는 OECD의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최고 수준 맞나요? 예. 수준이? 그런데 네, GDP 보유세는- 대비 취득세가 높습니다. 오. 취득 세수는. 예. 네.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 OECD 평균 대비해서도. 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분들이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것들은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유세를 높일 거면 네, 네, 취득과 양도 단계 세율을 낮춰야 돼요. 지금 이번에 5월 9일 날 그 양도세 중과 종료를 예. 하겠다, 일몰시키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양도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아니고요. 그게 최고 세율이죠. 최고 세율이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모든 주택에 다 그렇게 하는 건 모든 아니고 다주택자. 예. 다주택자 예,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이 다 있으니까. 82.5%까지. 예. 그러면 최고 세율이. 다주택자들이 팔 유인이 없어지죠. 서울 시내 전체 다주택자들이 있을 텐데 특히 강남권에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강남권에 주택이 빠졌으면 그러면 서울 전체가 다 빠지고 다주택자들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 게 강남권은 강남 3구와 소위 말하는 마용성은 빠졌는데 그 이외의 지역 일부 지역도 오르는 그리고 노도강이나 예. 뭐 관악 예. 또는 구로, 금천 이쪽은 오히려 집가 상승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매물이 금매물 나오는 대로 소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내 집 마련 못했던 젊은이들 또는 연끌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다라 생각을 하고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지역들의 특징이 지금 대출이 나와요. 일정 금액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상당 부분 원한다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대한 틀을 주거사대를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시장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의 틀을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분양주택들을 공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들 자체가 서울 수도권 내에서 많지도 않고, 그리고 상당한 제한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작동 기제가 건강하게 워킹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고 또 서울 쏠림 현상이 있고 또 지방 소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주거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공급하고 균형 발전 전략을 얘기하지만 사실 수도권에 더 지으면은 수도권으로 더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프라를 자꾸 깔고 뭐 우리가 예. GTX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살기 좋아지면 예.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돼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청와대나 아니면 예. 국회나 대법원이나 이런 것이 지방으로 얼른 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 이게 사실은 뭐 교육 정책과 산업 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계속 나와야 하고 그래야지 네. 거기서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학이나 거점 대학이 거기 나와도 별 문제 없이 내가 여기서 지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삼특도 강조하고 있고 예. 지방 정부의 광역 이런 예.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도 예.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이런 국회나 청와대나 이런 것이 먼저 내려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네.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럴 헌법기관이. 수 있잖아요. 지역 내려가 있는데 네네. 또 일할 땐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지방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고, 대통령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결국엔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 오늘 이 주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네.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 그냥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듣고 시청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유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단순히 문제요? 네, 일자리부터 먼저 초석을 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이 아니라 어쨌든 산업 클러스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그 지역에 정착을 해야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광역교통 같은 뭐 그런 교통수단도 같이 붙어야 될 거고요. 또 지역 거점 대학교, 당연히 교육 시스템 붙어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 플러스 네. 인프라랑 문화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일자리만 딱 오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거점을 가지고서는 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랑 문화 구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같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 문화 조성한다고 이제 사실은 이제 5급 삼특에서 강조했던 것이 그럼 구축하는 비용을 또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세제에서. 근데 저는 그만큼 계속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 소멸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다 간과하지 않고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주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질의 모든 것이 다 구축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얹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뭐 기숙사 형태라든지 뭐 임대 형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거가 그 다음에 얹혀지는 형태인 거지, 지금 주거만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고, 모든 그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플러스 문화가 같이 따라잡을 때 그때 이제 주거가 같이 움직이면 조금이나마 좀 작동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도 했는데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단순한 범죄라기보다는 전세 제도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제도 자체가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 중에 하나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대출을 근저당권을 대출받는 것과 대항력이 발생하는 이 시차가 하루가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개선하겠다고 여야가 같이 합치를 해서 정말 이번에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이 했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개선이 되면은 우선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틀은 법적으로 막아집니다. 제도적인 틀 내에서. 제도적인 틀에서는요. 그동안은 그게 제도적으로 허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막아진다는 건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우리 남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방임했던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8천만 원 하던 사람이 1억 2천을 대출을 받아서 예. 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예. 그거로 인해서 집주인은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방이 몇 개가 되니까 집값이 확 오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 집이 전세 사기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을 보고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집장사들이 분양을 하려는 다세대주택이 3억 5천이다 라고 자기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3억 5천이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양이 안 되는 이 주택의 가격을 주변에 거래 사례, 실거래를 자전거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억 정도의 자기 몇 명에서 자전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실거래 사례가 만들어지고 이걸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일어나고 이거에 기초해서 허그에서 보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3억 5천에서 팔리지 않은 거를 예를 들어 4억이다. 그러면 4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집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만기됐을 때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그 사이에 바지사장이라고 표현되는 예를 들어 홈리스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명의를 넘겨놓고 떠난 뒤에요. 그렇게 하면은 홈리스는 뭐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 그리고 집을 경매를 해서 환가를 하면은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부분 발생을 하는데 경매를 해봤자 시세가 3억 5천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 자금을 100% 대줄게 라고 했던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고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려고 이제 비율을 100% 하던 걸 90% 줄이기도 하고 공시가격의 150% 하던 걸 140% 줄이기도 하고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독의 부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지금 올해 2020년 1월 기준으로 사실 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의 연구 용역을 했었어요. 전세 사기 또는 전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약 70%가 30대까지, 20, 30대예요.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하는 부분들을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어서 전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전세를 피할 수 있고 스스로가 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래. 그리고 다들 이래도 된대.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우리 엄마 아빠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 큰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피해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3억 5천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괜히 빌려줄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빌려주더라도 왜 빌려가고 어디다 쓸 거고 언제 갚을 건지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이런 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다들 이렇게 한대 라고 해서 그 큰 돈을 심지어는 자기 돈도 아닌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허그의 보증이 된다고 한데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허그 보증은 전세가 일어난 뒤에 보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큰 돈을 그냥 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날려갖고 젊은 시절에 벌써부터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뭐 스스로 경제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구력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강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그 전에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가끔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처럼 사기라고 하는 말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등장했냐면 09년부터 08년부터 전세 대출을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대출을 해주면서 전세가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1억까지 대주니까 1억까지 올라가고 2억까지 대출이니까 2억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점점 좁아졌죠. 그래서 그걸 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갭투기라는 말도 뭐 갭투자 내지 갭투기라는 말도
전세 대출을 하면서 그 언어가 나왔어요. 네. 사실은 전세 끼고 다 샀죠. 네.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샀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한 50%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60%, 70% 심지어는 뭐 전세가가 더 비싸는 형국까지 됐는데 이것이 전세 대출을 굉장히 늘려주면서 일어난 거고 보증까지 서줬단 말이에요. 허그가. 허그가. 그러니까 네. 허그가 봉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안 갚으면은 허그가 이제 대신 갚아주고 네. 대입변제한 거 보면은 갚아준 것은 1억인데 회수한 거는 2, 3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통계로 보면 한 10조 원 가까이 허그가 손해를 본 거다. 오히려 전세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수많은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네. 그리고 목숨까지 잃게 만들고 그렇죠. 예, 이게 결국에는 잘못된 제도가 낳은 또 투기도 낳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한 그런 것이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정치권은 사실 전세 대출을 줄이자는 말을 쉽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세라고 하는 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거든요. 집값이 잘 안 올라가면 전세가 월세로 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잘 안 올라가게 네. 형성을 해놓고 네. 또 전세 대출도 좀 줄이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유 교수님한테 여쭤볼 게 지금 사실 비적정주고 네. 사실 청년층들이 많잖아요. 대학가에 굉장히 많고 실제 쪽방, 반지하, 고시원 특히 지역에서 올라와서 생활을 하다가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네, 많이 네. 있고 공동임대를 늘려서 이주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한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거나 환경 개선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문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게 공급 부족만의 문제인가요? 소득 불평등의 문제인가요? 뭐 네, 저는 소득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적정 주거라고 하는 것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에 맞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집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뭐 한 17% 정도대라고 그게 알고 없나요?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집의 총량이 아니라 소득이랑 가격 간의 그런 간극이 오히려 문제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급 부족이 가격을 올리고 올라간 가격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의 질을 낮춰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청년 수요자에 맞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공급 부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저희 패널분들한테 한마디씀 듣고 싶은데 아까 못다 하신 말씀도 있으실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가 우리가 집을 자산으로 봐야 될 것인가 권리로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주제 자체가 이제 주거 복지잖아요. 주거와 복지는 따로 봤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걸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유선정 교수님 이렇게 좀 아까 네. 못했던 말씀과 함께 못했던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한 가지 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와 투기에 동일하게 있는 게 있고 또 투자에는 있는데 투기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취득과 양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투자와 투기에 존재합니다. 투기에는 없는데 투자에는 있는 게 운용 단계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운용을 하는 운용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인지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구분에 대한 거라든지 투자와 투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오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제에 대한 틀은 전체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하나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대통령이 최근에 다주택자들의 정책 관여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배제시켜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주택이 뭐 집을 2개 가졌다 3개 가졌다라는 거로 인해서 정책에 관여하지 마라가 아니라 막말로 아니면 50억이라는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그 이상 자산가들은 정부의 이런 주택 정책에 관여하지 마 라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액 기준이 아니고 주택 수의 주택 기준으로. 숫자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고가주택 한 채 갖고 있는 것과 지방에서 조그만 소형주택 두세 채 갖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요. 세제 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왜곡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멘트를 하라면 예. 공급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메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입지는 정말 공급해야 되는 입지는 정말 많은 수요층에 선호하는 지역에 돼야 된다. 품질도 당연하고요. 품질도 연동돼야 되는데 이게 집을 가능한 수준에 돼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도 아까 전세 사기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틀을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잘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런 삼박자가 맞물릴 때 우리나라의 주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 소장님. 네네. 집은 돈 버는 상품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예. 말을 하고 싶은데, 돈 버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화이익,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나 금융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지금 핵심이고,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나 주거복지를 또 강화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요. 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유세예요. 보유세. 예. 그러니까 보유세가 강화가 되면 만약에 가격이 막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유세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부담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높은 지역은 가격 변동성이 아주 작아요. 금융 조건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보유세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취득세 세수는 높아요. 취득세 세수는 높은데 왜 높으냐면 세율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세율 자체는 다른 나라하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왜 높냐면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거 사다리 이용해서 이사를 다니는 수요가 많고 재건축 재개발도 또 신규 취득이니까 예. 또 그것도 취득세를 내니까.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는 곳이다. 그거를 통해서 돈 버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취득세 세수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이 잘 안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잘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최소한 근로소득세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그렇게 세제를 짜는 것이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좀 말씀은 부동산, 자산, 예, 특히 부동산으로, 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핸드폰으로 이제 예. 시황을 쳐다보니까. 예. 지금 주식 시장이 이란 전쟁으로 이렇게 출렁이고 있지만 사실 주식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 예. 이게 다른 시그널을 주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지금 주식과 주택과 네. 주거 복지 문제까지 다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자리 문화가 이 주거나 자산 문제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각한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던 것 같고요. 마무리를 저도 하자면 그 태어난 집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장치가 주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또 속상한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 자체를 전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하지만 자산이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진 사람의 그런 재산권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집이 없는 사람도 무조건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되는 사회가 아무래도 부동산의 그런 대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모의 집의 그런 재산이 아니라 청년 본인이 노력으로 살 곳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토지
임대부. 네, 임대부 관련해서 생애 주기가 청년들이 다양합니다. 떠오른 아이디어가 생애 주기형 그런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경로가 설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대는 좀 행복주택이나 그런 공공임대 확충을 통해서 조금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30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토지 임대부 네,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활용해서 자가용을 위한 중간 해보는- 자가주택으로. 네네네 그런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40대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육아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할 수 있는 주거가 좀 마련되는 그런 네. 좀 생애 주기형 경로 설계가 된 좀 정책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인데요. 전제 조건이 통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 나와 있긴 하지만 말씀대로 부실합니다. 자세하게 현실을 잘 네. 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좀 부실하다고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부실합니다. 네. RIR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은 좀 네.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고요. 네. 사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재계약률 같은 거나 아니면 얼만큼 장기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울산형 그런 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공유주택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공유 주방을 정말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네. 이러한 서비스 이용률 같은 것들도 정말 체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청년들이 원하는 정말 수요에 맞는 고품격 그런 품질의 그런 주거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거 정책에서만큼은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통계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또 예. 뵙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그래요.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회를 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주거 문제는 집값의 등락이 아니라 주거의 철학과 정책 수단의 조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세의 월세와 청년 1인 가구 임차 고착, 전세 사기 이후의 신뢰 붕괴는 시장만으로도 복지만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 주거, 급여, 세제, 금융, 공급을 따로따로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패키지에 대한 설계일 것입니다. 오늘 논의의 끝에는 남은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집이 자산인 사회에서 주거를 권리로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하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윤동인의 시대의 구함은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은 자산일 수 있지만 주거는 권리여야 한다. 지금까지 윤동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